경제데이트 60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이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확인한 한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또한 이제 이 공동성명을 했어요. 네. 공동성명을 하는데 남한, 북한, 러시아 3국 간의 그 협력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자. 그리고 각국 정부나 관련 유관기관들이 이제 철도, 가스, 전력 뭐 이런 분야의 공동 연구를 이렇게 협력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한국 러시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기조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제 2020년이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수교가 30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교역액도 더 늘리고 이제 인적 교류도 뭐 100만 명 이상씩 하자, 이런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 이런 연설을 하고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한러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죠, 지금. 네, 22일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아까 이제 일부에서 그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가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푸틴 만나러 가고, 둘이 동시에 갔죠, 사실. 네. 거의 동시에 갔죠. 이렇게 농담이긴 하지만 둘이 짜고 네. 농담이긴 하죠. 네. 농담이죠. 근데 어쨌든 갔는데, 일단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가서 이렇게 간 목적이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제 안보적인 문제하고 뭐 경제 협력 뭐 두 가지였겠죠. 네. 거의 쇼맨십이죠. 세레모니에 가깝죠. 세레모니.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쇼가 항상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게 쇼맨십이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쇼맨십이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쇼맨십? 미국인가요? 미국이고 한일 정상회담 누가 관심 갖나요? 언론의 보도도 내가 별 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월드컵 보러 간 줄 알았어요, 사실. 한국 국민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한테 대한 쇼맨십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뭐 그런 건 누구 행정관인가 뭔가 있잖아요. 포장하는데. 예. 그런 것에 박현민 씨. 그런 것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뭐 관심을 가져요. 지금 자기도 지금 테이블에 못 앉고 있는데 이미 이제 아웃사이더나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뭐 가스관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제 협력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일단 이제 안보 면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모양새를 갖추는 그냥 형식적인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마저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영향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저기 만 킬로 떨어졌나요? 모스크바요? 네. 떨어진데 멀리 있고 그거는 거의 유럽이라고 자기는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서 야 이게 우리 한들 그 옛날에 육자회담 때도 거의 러시아는 들러리였죠. 네, 모양새만 갖추는 들러리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래도 전통적 이해관계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무슨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가질 정도의 지금 여력이 없죠. 네. 지금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러시아의 지금 GDP가 한국하고 이제 똑같아졌어요. 경제 제재를 받아서 인구는 1억 2천만 명 정도 되고, 경제 제재 받기 전에는 한 2조 한 2천억 달러가 얼마?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러시아 경제 분석했었죠. 2조 1천억 달러가 2천억 달러가. 한국이 한 1조 5천억, 6천억, 5천억 됐는데 한국보다 컸는데 지금 2014년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14, 15, 16, 17? 만 5년? 예, 이제 거의 4년. 만 4년 만에
2조 한 1천억 달러, 2천억 달러 된 GDP가 쪼그라들었네요. 네, 1조 5천억 달러로 쪼그라들어 버렸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경제는 지금 후퇴하고 있죠. 근데도 그 푸틴 대통령 인기가 여전히 유지가 러시아 국민들이 네. 그 강압 정치에 이미 순응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글로벌 경제 이슈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푸틴 대통령이 독재자이긴 하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에 뭐 푸틴이 잘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활기를 찾은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칭찬받을 때 떠나라. 그때 딱 떠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구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무리수를 계속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저항 세력이 부딪히고. 네. 근데 워낙 이제 볼셰비크 혁명 이후로 폭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탄압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KGB라든지 뭐라든지 그냥 경찰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국민들을 탄압을 해왔고, 그건 이제 100년 가까이 그런 폭력 정치, 탄압 정치에 러시아 국민들이 익숙해져 버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 더 힘들어. 차라리 독재자가 그냥 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박정희 때가 좋았어 라고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들. 그 느낌이군요. 그런 것들이 더 심한, 러시아. 더 심한. 엄청나게 심한. 근데 그런 것도 같아요.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뭐 경제도 힘들어지고 정치가 완전히 극도로 혼란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찌됐든 푸틴이 딱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좀 민주주의는 후퇴를 좀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적으로 했죠. 네. 선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엘친한테서 이제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물러나야 될 때 안 물러나고 꼼수를 부렸죠. 그렇죠. 이제 중간에 총리 하던 애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이제 총리를 하고.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도 박정희보다 낫네요. 박정희는 50% 100%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서 한러 정상회담 한다라고 했을 때 외신 보도에서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무슨 그냥 나와도 그냥 단신, 짤막한 갔다 이런 정도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경제 협력하러 갔는데 뭔 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경제 협력에 말 나온 게 뭡니까? 철도, 가스, 인프라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옛날부터 오래됐죠. 예,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북방 정책 떠든 놈이 누구였죠? 북방 정책이요. 옛날 박철원이가 뭔가 노태우 시절. 그때부터 떠들었어요. 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동북아 허브해가지고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은 한반도가 중심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떠들고 그러면서 동북아 경제권, 동북아 경제권. 그래서 한반도가 중심이다. 웃기는 소리를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봐도 한반도는 갇혀 있다. 아니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게 비극이죠. 열려 있으면 누가 쳐들어오면 열려 있는 대로 도망이라도 가죠. 갇혀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 협력? 방금 말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철도? 네. 철도는 뭔 철도를 말합니까?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그 철도를 말하겠죠. 유라시아 철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무슨 철도 기구에 가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 철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걸 텐데 그거는 러시아가 이득 보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길이 우리나라 통해서 출발점이 우리나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철도 하면은 뭡니까? 시베리아 철도, 횡단 철도 있죠? 네네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뭡니까?
여객철도잖아요. 여객철도도 있고 화물철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객철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여기 기차 타고 갑니까? 그거 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객은 이제 화물철도예요. 그럼 화물철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15일 걸려요. 근데 그 보통 화물 열차로 가면 한 열차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많이 못 실겠. 컨테이너를 양이 40피트짜리 하나를 한 양으로 보면 40피트가 기니까. 그러면 100개를 컨테이너 100개를 다 하면 기차가 얼마나 길까요? 100량. 이게 그 100량이죠. 유튜브에 그 동영상 지나가는 기차를 봐봐요. 되게 그게 100량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유조선이나 그 엄청난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그 8,000개에서 12,000개 요새는 초대형 같은 경우는 그 당해낼 수가 없겠네요. 8,000개에서 12,000개를 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걸 유라시아 그 화물열차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화물열차로 이렇게 실어간다라고 치면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서 열차를 하루에 1시간에 한 대씩 보낸다고 쳐도 뭐 200량치. 근데 200량짜리를 1시간에 한 대씩 보낸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나가는 데만 1시간이 아니 200량 연결해갖고 보내는 데만 해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여러 번 또 따져봤을 때 딱히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이 안 느껴지는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스관이 가스잖아요. 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뭡니까 저기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그 뭐죠? 시베리아 프로젝트 1인가 2인가 뭔가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지금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가스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서 해서 이렇게 온다라고 한들 러시아에서 공급해줄 가스가 있어야 되죠. 지금 시베리아 쪽은 가스가 고갈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가스 개발이나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그 서시베리아 쪽, 중앙시베리아 쪽은 가스가 지금 고갈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이제 러시아가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원유하고 가스 공급하는 어디입니까? 유럽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에다하고 유럽에다 갖다 팔아도 충분하고. 우리나라도 또 수입처가 기존 수입처가 또 중동이나 또 미국이. 그다음에 어쨌든 또 이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 셰일가스를 사주는 게 전략적으로. 그렇죠. 사주는 게. 친한 집 가서 팔아줘야.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흑자를 메꿔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흑자 난다고 두드러 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메꾸려면 미국 가스를 사와야죠. 그렇죠. 시베리아, 러시아한테는 지금 흑자 내고 있는데 뭘. 러시아 가스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러시아 가스를 사온 것도 그때만 해도 미국 셰일가스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고 난 후에 미국 셰일가스가 이제 막 생산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뭐 물론 이제 그 탱커로 이렇게 LNG 선으로 이렇게 실어오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으로 온 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겠죠. 저렴하고 뭐 또 이제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 에너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경제 협력 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건데 경제 협력이라고 해봐야. 아니면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나로호 발사하고 우주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좀 있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등쳐먹었잖아요. 등쳐먹었잖아요. 다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실패해가지고 돈 그때 그 DJ 정부 때인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언제 쐈죠 그거?
몇 번 쐈죠?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쐈던 것 같아요. 두 번 쐈나요? 두 번인가 쏴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한 번 쏠 때마다 그때 4천억인가 얼마가 날라갔죠. 그러니까 줄리가 만무하죠. 그쵸. 로켓 기술을. 그러니까 일본도 그 H2 로켓을 몇십 년에 걸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기술 좀 얻으려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러시아에 그 우주 비행사를 보냈잖아요. 네. 몇 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주 비행사 누구 러시아 예, 한 명 이소은 여자. 예, 갔잖아요. 예. 일본도 여러 명 그 러시아 우주선 타고 우주정거장 가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로켓 기술을 좀 얻으려고.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못 얻고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실패를 여러 번 했죠. H2 로켓 발사 시험 실패를 여러 번 했다가 결국 천신만고 그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성공을 딱 하고 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중국이요? 뭐 저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이렇게 회수를 하는 로켓을 만들어 버리니까 로켓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려. 일본은 이제 미국 나사가 발사하는 로켓의 3분의 1 가격으로 H2 로켓을 쏴 올릴 수 있다라고 뻥뻥 쳤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러시아는 5분의 1 가격으로 쏠 수 있고 일본은 3분의 1 가격으로 쏠 수 있고 인도는 뭐 우리는 심하게 말하면 $10,000에 쏴줄게. 심하게 말하면 그럴 정도로 싸게 쏴준다 이거예요. 인도도 로켓 쏴요. 근데 인도 로켓 쏴는 건 몰라요? 인도 그 미사일 있잖아요. 대기권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국도 엄청 싸게 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은 러시아 기술이 많을 거예요. 러시아 기술이 많아. 중국도 물론 이제 그 1960년대에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하긴 했지만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기술이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스페이스X가 딱 나와가지고 10분의 1 가격 쿵쿵 쏴올리니까 이건 팔 데가 없어졌네. 이게 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제 그러면은 그 스페이스X와 같은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하겠다 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뭐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처도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로켓 우주 관련해서는 경제가 이제 미국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러시아하고요. 왜냐면은 경제가 찌그러지니까 우주 어떤 예산 탐험할 수 자체가 그냥 거의 여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이제 지금은 우주는 미국 동무대가 되다시피 하고 있죠. 민간 부분 같은 것도 거의 미국 업체들이죠. 그렇죠. 동무대가 되다시피 하고 있고, 뭐 그게 이제 뭐 미국하고 낑겨가지고 이제 이제 유럽 우주항공국이나 이사라든지 캐나다 우주항공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낑겨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우주 개발도 이제 그 나사 중심의 개발에서 이제 민간 중심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학적인 탐험이나 정말로 이제 민간이 하기 힘든 그런 것만 여전히 이제 나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지금 이제 뭡니까 또 적외선 망원경 쏜 거 있죠. 이름이 뭐더라? 제이슨 뭔가 적외선 망원경 이제 허블 망원경 대신해서 쏘는 거 있죠. 지금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이제 지구에서 한 40만 킬로미터인가 몇십만 킬로미터 툭 떨어진 데다가 달을 지나서
달을 지나서 이렇게 한참 지나서 이렇게 쏘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적외선망에 쏴서 이제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런 네. 건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간에는 사실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가 되고, 만약에 한다면 투자를 하는 게 주가 되고, 네.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나 여지는 지금 이제 거의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투자를 한다면 거의 유럽 국가들이에요. 러시아 투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지금 투자해서 들어간 데가 현대차 정도, 그렇죠. 삼성전자가 생산 공장들, 연구소, 이제 기술개발 관련한 연구소, 네.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모르죠. 앞으로 또 이제 러시아 상황이 좀 바뀐다면 모를까. 지금의 푸틴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러시아 경제가 활발해져야 뭔가 건덕지라도 그렇죠. 생기지. 그렇죠. 지금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불과 한 4, 5년 만에 러시아 GDP가 한 5분의 1 정도 쪼그라들었나요? 그렇게 경제 역성장하면은 좀 뭐 민심이 크게 동요할 만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말했잖아요. 그 글로벌 뉴스도 그 네. 다차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 먹고 사는 생필품, 특히 식량과 관련해서는 자급자족, 이제 어려운 것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서 다 주말 농장에서 기본적으로 좀 자기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비상식량 같은 것은 이제 생산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고. 에너지도 풍부하고 하니까. 러시아 GDP 통계를 보면 그 GDP 통계 그 항목 안에 그거 다 자라고 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커요. 가족용 농장 항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말 농장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죠. 엄청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어떤 지금의 이제 정보통신 시대의 어떤 그 이런 걸 할까 이런 것에 면에 또 일반 도로 인프라라든지 생활 인프라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것들은 불편하죠. 그때 소장님이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어떤 이야기를 쓰셨냐면 러시아 경제가 이제 뭐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로 넘어가고 3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쪼그라들면 인프라도 낡아지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안 되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그냥 어그러져 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줄어드는 거 외에 경제 구조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게 정말 그것도 굉장히 이제 크고 또 하나는 그 엘친이 이제 집권했을 때 그 이른바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 러시아 재벌들이 굉장히 그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재벌이 이제 어떤 그 혼란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유 기업이나 국영 기업들을 이제 불화를 받아가지고 엘친과 이제 정권과 유착해서 불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대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이권을 받아 독점적인 어떤 이권을 얻어가지고 올리가르히 재벌 그룹으로 급성장을 한 그런 민간 이제 재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요. 불가피한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재벌 개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푸틴이 집권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민간 재벌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거의 다 때려잡았어요. 심지어는 도망간 놈까지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 놈까지 끝까지 쫓아가지고 죽일 정도로 다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거의 다 국유 기업이 더욱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러시아 경제의 한 70%가량이 국유 기업. 엄청 크네. 중국보다 더 큰 거네요. 거의 이제 이 국유 기업도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국유 기업이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되거나 또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위에 이제 이른바 그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제조, 상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요. 네.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가 굉장히 뒤틀려 있죠. 그렇죠. 예, 뒤틀려 있죠. 그 에너지 관련한 자원 관련한 기술은 나름대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러시아 국산 자동차가 있는데 있어요? 있죠.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없는 줄 알았네요, 러시아는. 있는데 거의 수입 자동차죠. 수입 자동차 가지고 국산 자동차가 민영화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 개발하고 뭐도 하고 뭐 애국심 뭐 고치하고 뭐 하고 한다 해서 시장 점유율이 한때 한 40% 넘게 늘어났다가 근데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요. 품질이 안 좋고 싸요. 근데 싼 말이에요. 싸요 값이. 근데 로켓을 만드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또 못 만드는 게 좀 그러니까 달라요. 기술의 성격이나 종류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상업용 제조 기술은 굉장히 뒤쳐져 있죠. 열악하죠. 그러니까 경공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 첨단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반도체 만드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반도체 기업 있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반도체 관련 또 엔지니어라 그 기술력은 또 대단해요. 그 삼성전자 기술 연구소가 러시아에 있어요. 근데 세계 다섯 개 지역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기초과학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명 기술이나 그렇게 나라가 잘 안 돌아가도 되게 기초 분야는 그렇게 강국인지.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이건 천재들이 그냥 쏟아져 러시아는. 수학, 물리학, 인문학 이런 쪽은 정말 대문호들이라든지 또 예술, 뭐 발레라든지 이런 것도 교향악이라든지 러시아. 왜냐면 러시아가 추운 나라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겨울철에 기고 하니까 실내에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딴 이야기인데 K-팝의 그 커버 댄스도 러시아의 여자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선은 진짜 예쁘겠네. 이게 뭐 쫙쫙 예뻐하니까. 끝내줘요. 어떻게 이 K-팝 아이돌 가수도 더 잘 춰요. 원래 그 발레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양을 이미 가지고 있네요. 네, 잘 쳐요. 멋있죠. 더 잘 쳐요. 그냥 간지가 팍팍 나요. 느낌이 팍팍 나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냐면은 겨울이 추우니까 실내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근데 러시아의 젊은 애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무슨 인터넷이 뭐 널리 보급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러시아 게임 엄청 잘하는데. 게임방이 혹시 또 집단으로 모스크바나 대도시 지역이나 있지. 저는 이제 다른 이렇게 중소도시로 가면 그러겠네요. 형편없죠. 워낙 그 전력도 있고.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라가 너무 커요.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랬잖아요. 쪼개지고 합쳐지고 쪼개지고 합쳐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합쳐질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강할 때. 독재력이 굉장히 강할 때죠. 나라가 합쳐질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민주주의 이를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도 민주주의, 중국도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뭐 자치정부 나오고 자치권 쪼개지겠죠.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재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군요, 그 나라. 그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무시할 수 없죠. 나라가 너무 커요. 미국도 사실 커요. 큰 나라는 좀 문제예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캐나다는 나라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좋고. 근데 캐나다는 아직 이제 나라가 인구가 적으니까 아직 3만 정도 다툼의 소지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미국은 벌써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갈등의 소지가 크죠. 브라질 역시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갈등이 민주주의 하니까는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극우 세력이 뭐 친미다 뭐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부패는 뭐네 하면서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큰 나라이면은 조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시장 경제가 발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 안 하면 시장 경제도 거기에 비해서 발전하기 힘들어요. 두 개 맞물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한일 정상회담 했다라고 한들 푸틴 입장에서는 그 월드컵 축구 하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거예요. 쪽팔린데. 쪽팔린데 그나마 월드컵 기간 중에 그나마 모양새에 있는 대통령이 한 명 찾아왔다 라고 해서 그걸로 조금 월드컵 경기 좀 체면 세우고 둘 다 형식적으로 세리머니 한 거죠. 현실적으로 경제협력 한다라는 이야기는 먼 이야기고 그다음에 접점이 너무 없네요. 그 서로 이렇게 그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죠. 서로 당장 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뭐 천연가스 들어오는 거야.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들어오나. 이미 저기 블라스트보스트까지는 파이프라인이 다 깔려 있어요. 저쪽까지 저기 섬까지는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짝 배로 실어오나 어차피 그 양 가져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가져온다 한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가스도 역시 거의 대부분 중동에서 오죠. 우리 중동에서 어디입니까? UAE입니까? 주로 이렇게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주로 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일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북중 정상회담 했는데 둘이 짜고 쳤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양쪽 다 가서 이제 그 좀 세레머니 대내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세레머니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세레머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대내적인 세레머니에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비핵화와 관련해서 전체 그 이해 그 한반도의 주변 강국들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죠. 그런 의미 정도고 그 외에 뭐 특별히 그래서 막 이렇게 중대하거나 중요하거나 뭐 이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할까요?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0회에서는 1부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한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부는 굉장히 좀 러시아 기행 같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 나왔던 글로벌 경제 이슈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면 구입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러시아 경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0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